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얼마 전에 시민 한 분이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라디오 들으면 정시가 딱 뜨면 그 호출 부호를 하죠. HLKG 대구 호출 부호인데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호출 부호 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방송의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모든 나라는 주파수를 쓸 때 고유의 호출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의 호출 부호를 써야 했는데요. 해방이 되고 1947년 9월 3일 대한민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독자적인 호출 부호 HL을 부여받죠. 이건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전파 독립을 인정한 것이었고요. 그때부터 서울은 HLKA 그리고 대구는 HLKG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파 독립, 방송 독립을 기념하면서 1964년에 9월 3일을 방송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KBS는 9월 3일 이 방송의 날이 있는 주를 시청자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초점에서는 공영방송이면서 지역방송인 KBS 대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할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및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도 여전히 하늘에 구름 많습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면서 선선했던 날씨는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아침에 안동 지역 18도, 의성은 17도로 시작했는데 한낮에는 안동 26도, 의성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한낮에 영주, 봉화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정도로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이 주최하는 2022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풍양면 삼강주막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2019년 개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별빛 내리는 삼강나루, 잠시 머물다 가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추석맞이 특별한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가족 이벤트와 색다른 공연으로 구성된 목고지를 운영합니다. 보부상 문화체험촌 내에서는 활체험과 보부상 의상체험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천읍 환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삼강나루 시화 전시회와 영수증 추첨 이벤트 같은 원도심 연결 프로그램도 진행되니까 지역민들과 관광객들 이곳 오셔서 함께 축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흐립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은 오르겠는데요. 25도에서 26도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경주시가 사적 제6호 황룡사지 탐방로 조명 등 설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황룡사 역사문화관 북서쪽 22,300제곱미터에 들어선 탐방로와 잔디광장, 산책로 일대에는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돼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 황룡사 구층 목탑을 옆으로 눕혀놓은 형상의 65m 탐방로는 인근 동궁과 월지를 연계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룡사지 탐방로 경관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완경조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황룡사지에 경관조명이 설치되면서 은은한 조명이 분황사 코스모스와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주의 가을밤을 황룡사지에서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2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는 지난 30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희망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소방대원들은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주방과 각종 소방시설을 일일이 점검하는 한편 가스와 전기 등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추석을 잘 보내시라는 마음을 담아 추석 선물로 쌀을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이번 방문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인수위원회입니다. 인수위, 대구시 인수위 얘기하신 건가 네, 봐요? 맞습니다. 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홍준표 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4명입니다. 이름이 쭉 이제 나오죠? 정해지고? 네. 이상길 전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대구 엑스코의 신임 사장으로 최근 선출됐습니다. 엑스코는 신임 사장 공모에서 3배수를 추렸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전 인수위원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엑스코는 대구시가 지분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건우 전 인수위원은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에 취임했고요. 이 구본탁 전 인수위원도 대구 의료원 경영기획본부장에 취임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대구의료원의 경영기획본부장 자리가요? 네, 그래서 대구 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부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찍이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입성한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이서연 전 인수위원이 대구시 서울본부 정무보좌관에 그리고 이시복 전 그 시의원이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네. 전 인수위원은 대구시의회와 소통 업무를 하는 정무조정실장에 각각 임용이 됐습니다. 네. 또 그 매일신문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김민정 전 인수위원은 지난 7월 새로 신설된 대구시 뉴미디어 담당관에 임용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대구시는 유튜브 등 SNS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장을 지낸 김기웅 전 인수위원도 새로 신설된 노동정책자문관에 임용됐습니다. 없었던 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뭐 관심 갖고 있는 시장 분야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수위에는 3개의 TF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대로 이제 시에 들어왔는데 이제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군사시설 이전단 단장으로 각각 이분들이 이제 팀장들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인수위에는 5개 분과 20명의 인수위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시 지금 공공기관 통합 작업이 지금 진행되면서 네. 임원들의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로 임명되는 인수위원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0명 인수위원회 13명, 4명 14명이. 인수위원회가 대구시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네. 나올 법도 하네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영남대입니다. 아이고, 영남대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네, 그 영남대가 최근 체외출 총장 부임 이후 전임 교수의 임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네. 이 최근 대구 경북 전문인 단체 협의회와 대구 참여연대 등은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영남대 사태 공동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징계입니까? 네, 영남대 교수회는 2019년 5월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 설립자 최준 선생이 손자를 초청해서
총장에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제 영남대 법무감사처는 학교가 불허한 외부 인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고 최배출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승열 전 교수의 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징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의 반발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올해 다시 7월에 이런 징계가 해부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 교수의 사무국장이던 김문주 교수가 추가로 이제 올랐고요. 징계하는데요. 네, 그래서 영남대는 이들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준 선생 손자분 네, 초청- 최영 선생님. 강연했던 게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영남대 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967년에 옛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네, 학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은 1947년에 최준 등 이 유림들의 모금으로 출범을 했고 청구대학 같은 경우는 최혜청 선생이 시민대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최염 선생 아까 말씀드린 이 경주 최씨 경주에 그 네. 문중의 얘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죠? 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박정희 정권이 영남대를 강탈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고요. 예.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영남학원 재단 이사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재단 정관에 교주 박정희를 못 박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주 박정희. 네, 교주입니다. 교주. 네, 그래서 이는 당시에 이제 학교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좀 또 이분이 비판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오래된 어떤 그게 있습니다. 네. 영남대 사태 공동대책위원회 지금 만들어졌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 그 공동대책위는 대구 시내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배칠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에 그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설립 등 영남학원이 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대학 권력의 사유화에 이런 최배칠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는 이달부터 영남대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공청회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들은 영남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 대학 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네. 새로 마련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네, 맞습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데요. 네. 이 초대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 가톨릭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아직 위원회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우선은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동규 총장이 새 정부 출범을 많이 도왔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맞아요. 맡았고요. 또 지난달 중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이런 함합병에 올랐었습니다. 이제 특히 우 총장은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초안 마련 등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네. 이 전문가적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네, 이제 출범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설치 근거가 될 시행령 제정과 함께 이제 위원 선임 절차를 거쳐서 9월 말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6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민간 위원 14명을 선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제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그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제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와 과거 정부의 균형 발전이 자치분권위가 서류상으로 지금 공전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위원회에서 일하던 정부나 지자체 직원들이 복귀를 하거나 임기가 종료되거나 해서 인력 부족의 상황도 있고 예.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식 출범 때까지는 좀 혼선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뭔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성면입니다. 아이고 성면은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최근 환경단체가 대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학교들 10곳 가운데 5곳 정도가 아직 아이고, 성면이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확인이 됩니다. 네. 여전하다는 얘긴데 네. 10곳 중에 5곳은 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구의 성면학교는 올해 이제 3월 기준이거든요. 이제 초, 중, 고 이제 450여 곳 중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200곳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이 가운데 고등학교가 58.9%로 가장 비중이 컸고요. 또 그 다음은 초등학교가 45%, 그리고 중학교가 36%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새로 짓는 학교들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을 걸로 그렇죠? 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구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니고요. 아, 이제 그래요? 전국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에서 이제 성면 철거 대상 학교 명단을 좀 발표를 하고 예. 또 공사 일정이나 정보 등을 사전과 사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철거를 하려면 막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 성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이 성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성면이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이 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위험성이 이제 알려져서 2009년부터 이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성면을 사용했던 건축물들이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보완 작업도 오래 걸립니다.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호흡을 다 하고 이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죠. 키워드 뭔가요? 탄소 중립 일기입니다. 탄소 중립 일기요. 네. 네. 그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대구시가 시민들의 탄소 배출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 나의 탄소 중립 일기, 줄여서 나의 탄중일기 작성 이벤트입니다. 탄중일기. 네. 공익 광고도 요즘 요거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를 줄여서 얼마를 줄이셨군요.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말이죠. 네. 네,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벤트는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코스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아. 이 어플을 통해서 5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사진과 간단한 실천 내용을 일기처럼 남기면 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이면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낮추는 네네. 거나 아니면 메일함 정리 같은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뭐 예를 네. 들면 자전거 탔다 이런 것도 점수 이런 게 되고 하는 거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 분야. 수송 분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원순환 분야에는 뭐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기나 텀블러 사용하기 등이 있고요. 종이 영수증 안 받고 네.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소비에는 로컬푸드 이용하기나 중고 상품 구입 아, 등이 있습니다. 많네요. 또 흡수원 항목에는 텃밭 가꾸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점수 모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난이도를 고려해서 점수는 이제 10점에서 30점까지 매겨지고요. 네. 이제 대구시는 누적 점수를 확인해서 다음 달에 이제 우수 실천자를 선정합니다. 점수 외에도 이 다양한 실천 등의 이 기준을 둬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지급할 선물을. 계획인데요. 네. 이 대구시는 이번 이제 사업이 좀 이제 뭐 이렇게 호응이 좋거나 이 분석을 해서 향후 이제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좋습니다. 합니다. 이런 건 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매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 안동에서는 로봇이 치매 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대요. KBS 안동방송국 전동은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동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지공화 교실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이끄는 강사는 사람이 아닌 실버 로봇, 실봇이었습니다. 이 실봇이 어르신들에게 춤이나 노래를 보여주고 따라하게 유도하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인지 능력이나 활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현장 소리와 수업을 진행하는 권경열 작업치료사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하셨어요. 패드에서 제시되는 조각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빈 칸에 채워보세요. 그럼 시작해보세요. 시간이 끝났어요. 실봇이라는 게 내가 담당하는 부위가 다 틀리잖아요. 뭐 전두엽이라든지 죽두엽이라든지 두정엽이라든지 후두엽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어르신들께서 공부가 아닌 게임으로서
즐겁게 부담 없이 이제 접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이제 실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계산 능력이라든지 단기 기억, 수행 능력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실봇이 갔던 길을 따라가신다든지 퍼즐 맞추기라든지 처음에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실봇이라고 하면 로봇가 얘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신기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재밌어 하세요. 집중력도 또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도도 또 좋으시고 만족도도 되게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딱 보면 로봇 실제로 보는 게 되게 신기한데 얘기하면서 수업하고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시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 노인층이 많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르게 제공할까 안동시에서 고민한 결과인데요. 네. 안동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최준희 주무관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예방 로봇인 실봇은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을 이용한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로봇이고요. 어르신들의 뇌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을 도움을 주는 인지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안동시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봇을 이용한 인지 강화 훈련과 인지 자극 운동 같은 비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는 저희의 뇌 예비 용량을 증가시켜서 진행을 지연시키고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봇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오히려 신기해하시고요. 흥미로워하십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속 인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업에 비해서 출석률이 50% 이상 향상되고요.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 긍정 언어 사용 증가, 무기력증 감소, 소통 능력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어서 참여자들의 행복감과 자발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업하시는 만큼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걱정거리에서 벗어나시고 즐겁게 웃으시고 재미난 추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 텐데 같이 만나는 것부터가 일단은 좋으시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노인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쉽고 그래서 우울증에 취약한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위험도 그러니까,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즐겁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한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수업 들으면서 이야기꽃도 피우시고 또 몸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치매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구나 네네.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좋아요. 여러 가지 이래. 그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 게 좋아요. 자꾸 집에서 건망증이 와서 치매 검사하러 왔가지고요. 그래 알게 돼서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치매에 좀 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좋은 또 프로그램 경험 삼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재밌는데 만들기라든가 이런 등등 재미있다고 생각됩니다. 취미가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하고 하면은요 생애 처음으로 접해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은요 여기 와보면은 우리가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재미있고 좋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실봇과 함께하는 인지공화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지역 곳곳에서 꾸준히 진행되면 좋겠고 또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동방송국 전동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침산동에 살고 있는 최승희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시청자 주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KBS는 TV도 1TV, 2TV, 라디오도 시사교양 중심의 1라디오, 음악 프로 있는 2라디오,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클래식 FM까지 있어서 그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믿고 보고 믿고 듣는 KBS 대구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의 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민을 위한 지역 공영방송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우리 시청자들은 뭘 원하는지를 읽어보기 위해서 KBS 대구의 생각과 고민이 참 많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 방송은 어떤 길을 찾아야 하나 오늘 이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현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뭐 아무래도 학과도 그렇고 어떠세요? 방송 많이 보고 들으시나요? 예, 뭐 제가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찾아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TV나 뭐 라디오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요즘 OTT 서비스라든지 맞아요. 다른 새로운 뉴미디어 동영상 플랫폼들이 사이트 뭐, 네. 많아서 그 시간을 아주 예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TV나 라디오는 많이 네. 보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죠. 네. 뭐 특별히 그래도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요거는 나 꼭 챙겨본다 이런 프로그램은 있으실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일찍 퇴근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KBS 대구 같은 경우는 뉴스 7을 좀 챙겨서 보는 편이고요. 메인으로 이제 뉴스 7이 있으니까 그죠? 예. 네. 그리고 출근길에는 제가 이제 KBS 대구 같은 경우는 아침의 광장. 네. 라디오 프로그램요. 주로 시사 프로그램을 그러시군요. 많이 보고 듣는 편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꼭 지상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찾아서 자기가 즐기는 콘텐츠를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지상파 방송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파를 손안에서 찾아서 보니까요. 그런 세상이 그렇죠. 또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본방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TV나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 듣는 분들이 진짜 얼마나 되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는 사실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예. 우리 교수님은 KBS 현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수신료가 인상되지 맞습니다.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제작비라든지 제작 인력의 어떤 감소가 불가피했고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일반 대중들의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요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됐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힘들지만은 다른 매체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네. 서비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범람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이 방송국이 돼 가지고 내보내는 콘텐츠들 네.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예전과 같은 위상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쪽으로 또 돌파구를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봐서 파이가 일단 고정되어 있는 파이인데 거기서 나누는데 점점 이제 지상파의 자리는 좁아지고 그런 어떤 위기감은 늘 있어 왔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런 고민을 하시죠? 그런 편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에서 지금 일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KBS도 비슷한 그렇습니다. 처지에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는 KBS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지역 방송입니다. 제가 지역 대학에 있고 또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네.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지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의 이 지역의 미디어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KBS 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영방송이나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MBC와 비교했을 때도 뭔가 조금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공영방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 시대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KBS 같은 경우는
좀 변화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누구나 KBS를 다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수동적인 건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또 뭐 편성이라든지 맞습니다. 혹은 또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참여 같은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취층도 많이 변했죠. 그렇죠. 네. 뭐 예전에는 사실은 전 세대를 맞습니다. 다 아우르는 그런 미디어였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하면 장년층, 노년층 위주로 이제 네. 시청자층이 변했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청년층이나 뭐 30대, 4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쁜 삶을 어떤 우리 사회의 뭐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서 지상파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본다는 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어떤 뉴미디어들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뭐 택시 속에서도 혹은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이제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KBS가 어떻게 보면은 본방은 장년층과 노년층에 우리가 기대서 이제 콘텐츠가 소비되는 네네.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면 뭐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장년층들에게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일단 TV로 모든 거를 소화하시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을 하시고 KBS지 이렇게 하고 늘 이제 고정 채널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이미지가 젊은이들한테 KBS 이미지는 어떨까요? 그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조금 이제 센스라든지 감각이 뭐 전 계층을 아우려는 공영방송으로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한테는 약간은 이렇게 뭐랄까 뒤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쉽게 표현하면 재미없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재미가 없고 너무 딱딱하다. 너무 공식적이다. 이게 품격과 재미 네. 여기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시청률에 또 외면할 신경을 수는 쓰지 않을 수 없고 네. 예, 그런 점에서 뭐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방을 중장년층이 이제 보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요즘은 이제 연결을 하니까요. 그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다 또 이렇게 나눠서 올리기도 하고 뭐 짤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콘텐츠를 아예 다르게 제작을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 일단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 혹은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시청자들한테 제공하는 노력 그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KBS 대구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네. 좀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KBS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KBS 전주나 KBS 광주 같은 경우는 27만 명, 28만 명 이렇게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처음에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 시범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 데가 이제 이 전라도의 광주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독자 수가 이제 먼저 많이 늘어났는데 빨리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거기 콘텐츠들을 이렇게 봤어요. 네. 보니까 그 지역에 좀 특화된 내용들 특히 KBS 전주 같은 경우는 백투더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했지만 장년층, 노년층이 이렇게 많이 보는 매체가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은데 네. 그렇다면 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예.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장년층 이상들이 즐겨 듣는 노래 가수들을 직접 초대해서
다시 콘서트를 한다거나 대담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의 일부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리니까 조회수가 많게는 270만회까지 나온 것도 있고 우와. 100만회 넘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는 KBS 전주가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KBS 지역 방송들이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KBS 대구도 또 새로운 길들을 좀 더 빨리 많이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 TV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올리고는 있고요. 또 라디오 같은 경우도 채널에 따라서 일라디오 그 영상은 아니고 이제 음원만 서비스를 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지금 음원은 올리고 있고 또 클래식 FM 방송 같은 경우도 그 연주자들이 나와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그걸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후에 녹화해서 이제 그 곡마다 나눠서 올리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네네. KBS 대구도 사실 지금은 영상과 그다음에 뭐 음성, 음향 이게 구분이 없는 맞습니다.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다른 방송사들도 보이는 라디오도 맞아요. 많이 하는데 매번 보이는 라디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KBS 대구에서도 이제 그걸 하면 우리 또 굉장히 진행 잘하시는 아나운서들 모습을 또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시청자들이 좀 편하게 또 쉽게 재밌게 또 다가가지 않을까. 예. 이미 쌍방향이 됐는데, 그죠? 예. 그렇게 오래됐죠? 예. 네, 청취자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보고 듣고 선택을 시청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라고 딱 생각하면 이제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제가 나와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지역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뭐 프로그램에 뭐 재미가 없다 아니면 또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하면서 또 우리 KBS 지역 방송에 대한 뭐랄까요 뭐 비판들을 또 많이 하게 되시는데 저는 또 방송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지역 방송이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었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KBS 본사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집중화를 계속해서 이제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균형발전위원회나 혹은 지역분권위원회 같은 이런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방송계를 이렇게 방송산업을 이렇게 찾아봐도 그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KBS 대구나 뭐 부산이나 광주나 전주의 인력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재원이 10년 전 혹은 또 20년 전에는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KBS 본사가 우리의 수도권처럼 이 인력과 자원들을 빨아들이기만 했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KBS의 지역방송은 소외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인력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서울 본사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7명, 8명의 PD가 투입이 돼서 회당 3천만 원, 4천만 원의 제작비를 가진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많아야 3명, 4명 그래서 제작비가 뭐 700만 원, 8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의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은 우리 KBS뿐만 아니고 지역 방송에 대한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지역의 행정가, 지역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왜 지역의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생각의 환기,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정치인들에게 혹은 행정가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역 방송 제작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 처음 할 때보다도 방송도 그 숫자도 많이 줄었고 사실 인력도 참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런 거 좀 제대로 잘한다 이런 데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해외로 좀 눈 좀 돌려볼까요? 뭐 영국의 이제 BBC를 우리가 공영방송의 그렇죠. 모델로 맞습니다. 많이 삼고 있습니다. 많이 삼고 있는데 BBC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네. 우리는 서울에서 프로그램의 90% 이상을 대부분 제작하고 있지만 네.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런던이 아닌 곳에서 네. 무조건 50%를 넘게 우와.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런던이 아무리 그러니까 BBC 런던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49.9%를 넘지 못하고 50.1% 이상은 무조건 지역에 있는 BBC 방송국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그래서 저절로 미디어에서만큼은 BBC만큼은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네.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들 좀 특화해서 예를 들면 드라마를 뭐 잘 만드는 곳, 자연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곳, 네. 특성화를 해서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도 지역에서 잘 만들지만 전국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도 지역 특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네. 이렇게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맞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게 이제 직접 실천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KBS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우리 뉴스7을 편성을 해서 네. 지역 방송들이 지역의 뉴스를 스스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스스로 편성해서 만들 수 있게 편집해서 만들 수 있게 네. 그렇게 한 시도가 있는데 여전히 인력과 재원에 있어서는 그 방송 시간을 준 만큼 인력과 재원을 그렇죠. 더 투입하게끔 본사가 아주 많은 그 지원을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BS의 지역 제작자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본사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KBS의 어떤 박진영 기자가 만든 GPS와 리어카라는 저희 대구 기자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많은 그 저널리즘 연구자들로부터도 아주 훌륭한 네.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기사지만 방송의 어떤 뉴스로 시작했지만 그게 다큐멘터리로 발전하고 전국으로 송출되는 예. 그런 어떤 시사 기획물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는 지역에 있는 제작자 혹은 기자들이 저널리스트들이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만큼의 좋은 제작 환경 하에서 어떤 제작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네, 가지고 맞습니다.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시청자들도 어떤 그런 좋은 지역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안목들을 네. 좀 더 가지고 계신다면은 더 많이 우리 KBS 대구 프로그램들을 많이 즐길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KBS가 또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 태풍이나 예를 들어 코로나나 이런 어떤 것들이 왔을 때의 KBS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신료를 받는 유일한 방송사가 우리 KBS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공적인 책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KBS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고 KBS에게 지워진 굉장히 큰 국민의 짐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그 역할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수도권에 어떤 재해나 재난이 생겼을 때는 전국 방송으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나가요. 그런 얘기가 좀 여러 번 있었죠. 예. 지역의 재난재해 때 그게 잘 안 되는. 예.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게 뭐 굳이 전국 송출까지 뭐 할 필요가 만약 없다면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편성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게 우리 KBS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다른 어떤 방송사보다도 네. KBS가 묵묵하게
흔히 하는 말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KBS가 네. 대놓고 이렇게 칭찬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네.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이제 그 KBS에 대구에 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좀 비판할 쓴소리를 하고 싶다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KBS에 와서 하시려니까.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까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강하게 네네. 주문을 드렸다시피 그럼요. 예. 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대중성과 아까 그 재미와 품격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럼 결국 그게 대중성, 그죠?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것과 품격, 그 사이의 갈등이란 말이죠. 지역 방송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청취자 시청자들이 대구에서 좋아하는 거는 뭘까? 그 고민을 늘 하는데 뭐 좀 추천할 만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거 있을까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시청자들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좀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닌가. 네네. 그 지금 KBS 아까 전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전주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국악 전주 대사슴놀이라는 국악 방송을 하는 그렇죠. 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한마당을 한 번은 서울 KBS가 만들고 한 주는 또 KBS 전주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명색이 우리 대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악 부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 호남 쪽이 국악에 또 뭐 강하다면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국악을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음악 창의도시 중에서도 이제 뮤지컬과 오페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고 전국에서 그런 어떤 축제를 갖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음악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KBS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딤프를 하든지 아니면 오페라 축제를 할 때 KBS가 특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도 해소하고 또 더불어 교양도 또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음악 창의 도시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편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우리 또 시청자,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교수님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KBS 대구에 뭐 응원의 메시지, 뭐 바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가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네. KBS는 그 뭐 아주 장구한 역사만큼 전국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우리 KBS 대구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크게 사람들로부터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양한 역할들을 공영방송으로서 묵묵히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송 환경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종사하고 있는 제작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그 역할 수행을 좀 더 힘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제는 장년층, 노년층으로 바뀌고 있는 주시청자층 이외에 젊은 세대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어떤 방송 콘텐츠의 노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더 경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역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KBS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좀 바라고 그런 점에서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양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에 언제나 부서진 파도만이 아직도 내 가슴에 아프게 출렁이고 있는 지나간 여름날의 추억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엔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던 사랑 노래 들려오네
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가장 주목하셔야 할 구간이 있는데요. 효신내거리에서 동대구 LPG 3거리 양방향으로 시설물 작업으로 인해 차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이 여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현재 효신내거리에서 동대구 LPG 3거리 구간으로는 1차로와 반대 1, 2차로로 이동 가능합니다. 반대 동대구 LPG 3거리에서 효신내거리 방향으로는 하위 2개 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간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신내거리에서 동대구 LPG 3거리 구간 예정된 집회는 오후 5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천 동로 쪽으로 공사 예정 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천 동로 중동교 하부 양방향 교량 받침 교체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경대교 구간으로만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경제 활력을 더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온라인몰과 지역 판매장, 전통시장에서 할인과 경품 행사를 하고요. 오늘과 내일 수성모 상화동산에서는 대구 경북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도 열리거든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동행과 상생 기회 많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의 첫날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 뵐게요. 황진이었습니다.